네이버 생중계 V북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북큐레이터 맹수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V앱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작가님, 오늘의 책 궁금하시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패션은 런던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미화된 뒤 밀라노에서 고급스러워진 다음 결국 뉴욕에서 팔린다. 이렇게 뉴욕은 패션의 도시인 것은 물론이고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자 또 꿈과 기회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뉴요커에 대한 로망 하나쯤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뉴요커라고 하면 베개를 입에 물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뉴요커의 의미는 그 모습 이상이라고 합니다. 뉴요커에게서 우리는 삶의 레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요커 라이프 에세이 리얼하다의 조승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이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인문학 이야기를 여러분께 책과 강의로 전하고 있는 작가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반응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다 너무 멋지세요. 네, 저도 같이 함께 껴서 영광인데요. 아니, 근데 정말로 어떻게 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2월에 좀 전고점을 찍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예, 좀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78kg에서 예, 약 10kg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기분 좋아요. 정말 예. 많이 슬림해 주신 것 정말 올해 다짐을 예, 이뤘습니다. 얼굴 반쪽 되신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이번 책 뉴요커에 관한 책인데 사실 최근에 배우 정혜인 씨가 예. 뉴욕에 다녀와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들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뉴욕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봐서 작가님 책이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리얼하다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뉴욕에 가서 저도 많은 판타지를 가지고 갔죠.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니까. 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였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에 가서 투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예, 제가 경영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실제 이름은 아니고 제가 이제 책에서 제프라고 부르는 어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있던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 막 찢어진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항상 막 햄버거 뜯어 먹으면서 막 동아리 방에 오고 약간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딱 만나자마자 명함을 주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저보다 한 살 위, 그러니까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선배였는데 CEO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친구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뉴욕의 좀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서 태어났는데, 예, 이제 자기네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딴 거에는 돈을 절대로 안 써도 꼭 농구화는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구화 가게들이 이쪽이 구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가게를 거기 입점을 안 시키니까 자기가 그냥 가게까지 걸어가서 농구화를 떼서 수익을 남겨가지고 친구들한테 팔다가 네. 예, 이제 가게가 7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체인점 사장님이 됐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학에 전화를 해서 어차피 거기 경영대학교인데 난 진짜 경영자다 이미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합격시켜줬대요. 뉴욕대학교에.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점수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라이프 스토리와 자기가 해낸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고, 이제 그런 다른 스토리들을 갖다가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다른 스토리들을 갖다 쫙 모아서 이제 리얼하다라는 책으로 펴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뉴욕 배경이 나온 영화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한번 스토리를 좀 풀어나가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작가님? 저기가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저기 옆에 네네. 이제
견인된 자동차들을 보관하는 차고지라든지 좀 녹슨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그런 동네였고, 정말 그 폐차장에 차를 보내지 않고 그냥 저 주변에다 차를 버려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막 네. 유리창 다 깨지고 찌그러진 차들 막 주차돼 있고 이런 동네였는데, 요번에 제가 8월 달에 뉴욕에 가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해 있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성지가 돼가지고, 네. 이 주변에 정말 그 최고 고가의 어떤 상점들이 쫙 들어서 있고, 저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이제 뉴욕의 스토리인데, 저기가 왜 유명해졌냐는 거예요. 뭘로서 유명한 곳이냐? 네. 라고 하면 사실 조폭영화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어떤 영화죠? 예,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하는 그 4명의 이민자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제 금주령 시대, 미국의 금주령 시대에 밀주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원래 우정이 깨지고 서로 라이벌이 되는 과정을 그린 이제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3시간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영화를 포스터가 딱 저 앵글에서 찍혀 있어요. 그리고 4명의 이제 친구가 저기서 이제 다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브루클린이, 지금은 브루클린 비싸요. 근데 그때만 해도 브루클린은 이민자들이 처음에 도착하면 맨하탄에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비싸서? 이탈리아나 유대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의 형제가 이제 저 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다리가 맨하탄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저 다리를 건너가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오, 예, 이제 다리를 경계로. 그렇죠. 이제 저 다리를 넘어가면 이제 그 맨하탄으로 가는 거죠. 예. 맨하탄은 이제 섬이고 브루클린은 다른 섬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와서 어떻게 하면 맨하탄으로 건너갈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두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를 그린 게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정말 뉴욕과 아메리카의 스토리를 대표하는 영화인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미국에 이주한 가문들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이민자들의 갈망과 다크한 스토리를 그린 영화 때문에 저기가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된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의 명소들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어펄 클래스들이 살던 공간이잖아요. 왕과 귀족들의 공간인데, 뉴욕의 명소들은 거꾸로, 예, 정말 맨주먹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간, 이런 공간이 뉴욕의 스토리인 거죠. 그런 만큼 이제 두 도시의 정체성은 거의 상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크하다를 쓴 다음에 제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리얼하다를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난달에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 이게 바로 눈치다라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네.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예의 격식 참 많이 차리는데 뉴요커들은 정말 그렇지가 않나요? 일단 그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한때 뉴욕의 명물이라고 하는 아스토리아 호텔인데, 이 아스토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스토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이제 저 아스토리아 호텔의 그 브랜드 앞에 월돌프라는 이름이 대체로 같이 붙는데, 그게 이제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의 조상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살던 독일의 동네 이름입니다. 발돌프라는 동네에서 오신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분의 후예가 이제 저 호텔을 지었어요. 네네. 왜 이제 이 호텔을 통해서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존 제이콥 아스터가 뉴욕의 일대 재벌이에요. 네, 뉴욕도 이제 뭐 일대 재벌, 그다음에 뭐 다 그 다음에 여러 세대의 재벌들이 있겠죠. 근데 네네. 정말 뉴욕 재벌의 넘버 원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분이 무례한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미국에서 뉴요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말 빠르고 무례하다. 말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막 누구 길에서 밀쳐도 excuse me 한마디도 없고, 막 지하철 문이 닫히는데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하철 문이 닫히면은 뉴욕 사람들 막 가방을 갖다가 문 사이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약간 민폐처럼 보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뉴욕에서 제가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꼭 되게 같이 축하해주는 분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뭐 그 미국에 살던 분들의 블로그 이런 거 보면은 뉴욕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무례해서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갔다 왔다가 되게 뉴욕 사람들 싫다고, 너무 예의 없다. 예. 되게 싫어하던데요, 그 친구는? 예.
근데 이제 존 제이컵 아스터의 라이프 스토리가 이제 제 책에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분이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좀 가난한 집안, 정육점을 하는 좀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이제 아버지가 독일에서는 좀 얘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냈대요. 영국에 있는 친척은 목공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아직 미국이 막 독립할락말락하던 그 시기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물질적 부가 막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존 제이컵 애스터가 난 그럼 이제 미국 가가지고 내 운명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갔어요. 뉴욕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보니까 모피더래요. 그래서 아예 모피 원산지인 이제 그 미국의 미시간주로 가서 그쪽에 있는 모든 모피 사냥꾼들의 상권을 갖다가 다 자기가 휘어잡습니다. 돈을 딱 벌어요. 돈을 번 다음에 보니까 이제 모피 사업이 조금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보니까 홍콩이라는 도시가 이제 영국 지배를 받으면서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는 저기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이제 홍콩 쪽에 있는 운송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엄청 불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지금 뉴욕이 보면 이제 맨하탄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총알처럼 생겼는데 이 맨하탄의 개발을 보면 아래서 이렇게 위로 개발돼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맨하탄 경계 북쪽의 땅을 다 사요. 그래서 이제 뉴욕 최고의 말하자면 세계에 정말 유례없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뉴욕에서는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냐면은 대체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면 뭘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거만해지나요?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의 교양을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도 포크 나이프 막 이렇게 뭐 그쵸. 이런 거. 그런 걸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몰리에르라는 프랑스 극작가가 쓴 부르주아 장띠옴 서민 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슈 주올당이라고 하는 이제 서민이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귀족들 쫓아다니면서 여기 좀 껴보려 그러고 막 펜싱 레슨 받고 오페라 레슨 받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역사가 긴 나라들은 좀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렇죠. 이 존 제이컵 애스터는 전혀 교양을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왜죠? 자기는 원래 서민이니까. 되게 당당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요. 예. 작가님,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아니, 지금 반응에서도 말씀을 정말 잘하셔서 더 멋져 보여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아니, 책 읽으면 작가님처럼 다이어트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어요. 책 읽으면 살쪄요. 책 읽으면 살찌고 다이어트는 따로 해야 돼요. 마음에 살이 찌겠죠? 예, 마음에 살이 찌죠. 근데 육체적으로도 살은 따로 빼야 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스터 얘기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귀족들이나 이제 아니면 대대로 잘 살던 사람들은 아스터를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예의 따지고 격식 차리는 사람이었으면 미시건 가가지고 모피 사냥꾼들이랑 굴면서 돈을 벌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 터프하고 러프하고 사실 막 손으로 음식 뜯어먹을 줄 알고 그 야전에서 불 지필 줄 알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인데 왜 내가 돈을 번 다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창피하게 여겨야 되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자기 후손들한테. 그게 이제 그 뉴욕의 상류층과 다른 나라의 상류층을 좀 구분짓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 호텔을 잠깐 보여드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지금 뉴욕 사람들, 뭐 아스터도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점들이 처음에 대학생활 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이 좀 힘드셨나요? 뉴욕에서 대학생활 하시면서? 뭐 대학생활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적응이 그렇게 힘든 건 다 중학교 때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 네. 이제 저 말고 제가 이제 뉴욕대 다닐 때 만난 다른 한국 유학생들 다 한국에서 다 잘하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뉴욕에 온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죠.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뉴욕은 겸손이라는 걸 딱히 알아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자기 PR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으면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무시당했다고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뉴욕에서 대학 나온 다음에 미국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다른 미국 친구들은 계속 승진하고 막 연봉이 올라가는데 자기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영어가 좀 이렇게 발음이 이러다 보니까 좀 차별을 당하나 뭐 이런
점점 발표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자기 위에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부장님 같은 분한테 네. 면담 신청을 해서 왜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공로도 많이 세웠는데 왜 봉급을 안 올려주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미국 상사가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Well, you didn't ask.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황당했겠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황당했겠죠. 예, 이런 게 이제 한국 분들이 뉴욕 가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거기는 자기가 공을 세우거나 회사에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봉을 올려받거나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니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회사에 이만큼 벌어줬고 나는 내가 신입사원일 때 비해서 회사에 이 정도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봉을 몇 프로 올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협상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인정해주겠지라고 하고 알아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상처받거나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충돌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 그렇죠. 부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는 어떤 건물인가요, 작가님? 예, 저런 이제 주거 형태를 갖다 흔히 미국에서 테너먼트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한 층을 뻥 뚫어서 대체로 고급 아파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저게 지어졌을 때는 거의 이제 뉴욕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방에 거의 책장 같은 이렇게 선반을 갖다가 쫙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 로테이션을 돌면서 잠을 자면서 주로 부두에서 하역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것 같은 이제 힘든 일을 하던 그런 공간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뉴욕에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그 집안 가문의 내력을 들어보면 항상 똑같은 스토리로 시작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나라에 종교 탄압이나 내전이나 뭐가 났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증기성 갑판에 올랐다. 3등선 타고 발발발발 갑판 위에서 떨면서 대서양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내려서 로워 리스트 사이드, 이제 맨하탄에 있는 남쪽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 로워 리스트 사이드에 있는 테너먼트에 입주했다. 이걸로 항상 시작해요. 예, 똑같아요. 모든 뉴욕 가문의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너 뉴욕에 언제부터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폴란드에서 내전을 피해서 배를 탔다. 이걸로 다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는 뭐 중국에서 내전을 피해서 배를 탔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배를 탔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너먼트에 들어왔다로 이어져요. 네. 그럼 이제 테너먼트라는 게 어떤 공간이냐? 이 수많은 배들이 이제 뉴욕에 정박을 하면 거기서 막 중국인들,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막 유태인 막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너먼트에 입주를 하면 사실 한 방 안에 심지어는 한 30명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원룸 하나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교대를 하잖아요. 대체로 노동자분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명이 10명씩 돌아가면서 자는 거예요. 교대 시간 진짜 보면서. 딱 정말 잠자는 그 시간만을 위한 공간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침대가 아니라 정말 선반처럼 이렇게 쳐놓고 오늘날도 이제 뉴욕에 가면은 테너먼트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테너먼트 박물관 보니까 뉴욕에 이 어른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 할아버지 저렇게 살았다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테너먼트라는 공간이 왜 중요하냐? 그 좁은 공간 안에 수십 개의 민족이 모여 있던 거죠. 그죠? 다른 나라에도 원룸에서 그렇게 힘들게 10명이 모여서 생활한 경험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 10명이 다 문화와 풍습과 국적과 인종이 다른 역사는 뉴욕밖에 없고 저는 그것이 뉴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테너먼트가 뉴욕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도 그러면 남아있나요? 테너먼트가 지금은 약간 이제 그 보히미안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부잣집 아들, 딸들이 많이 약간 예. 체험의 느낌으로 많이 사는 약간 그런 공간이 됐는데 예, 남아는 있죠. 건물 자체는 많이 남아있죠. 문제는 이제 테너먼트도 사실은 거의 월세가 300만 원 이상 하니까 뉴욕은.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테너먼트는 어쨌든 뉴요커들한테는 어떤 자기 가문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꼭 한번 거쳐간 어떤 그런 공간이고 영화에 보면 이제 테너먼트에서 삶, 특히 이제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온 그 삶이 이제 테너먼트의 삶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런 이제 이민자들의 삶이 묻어있는 이제 테너먼트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숨겨진 역사들이 좀 곳곳에 뉴욕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다음 사진 보면서 또 다른 역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네요. 예, 뉴욕이 좀
독특한 도시죠, 여러모에서. 네. 근데 가장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뉴욕의 도시 형태와 뉴욕의 정체성이 부동산 투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자기 나라의 건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가 세워진 데에 대한 여러 전설이 있기 마련이죠. 네. 예, 뉴욕에도 그런 전설이 있어요. 역사적 팩트와 살짝 다릅니다. 근데 그 역사적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살짝 다른데 그 전설이 뭐냐면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맨하탄 전체를 인디언 부족한테 지금 돈으로 약 2만 5천 원 정도에 사면서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부동산이 됐기 때문에 뉴욕의 건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부동산 투기였다. 이것이 뉴욕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도시 스토리예요. 굉장히 땅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면 어쨌든 뭐 그 실제는 훨씬 더 잔인하죠. 이제 그렇죠. 유럽인들이 와서 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역사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스토리에 의하면 피터 미뉴잇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라는 무역 회사 상인이 네. 맨하탄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제 원주민들과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예, 그 맨하탄의 백인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그 통상을 할 권리를 $20에 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뉴욕의 두 가지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왕이나 신화적 인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회사가 나오죠. 네. 예, 사기업이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무역과 교역을 위해서 만든 도시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도시랑 다르네요. 예, 다른 도시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도시의 건국 신화와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투기가 없었다면 지금은 여기 없었을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을 위해서 보면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뉴욕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뉴욕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도시를 저렇게 계획했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팩트는 뭔지 잘 모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뉴욕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 땅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주하기 전에 땅을 산 다음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네. 안 보고 사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유닛을 갖다가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땅 한 유닛을 사면은 그 땅의 사이즈가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환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저렇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뼛속까지 비즈니스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거죠. 사기업이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투기하기 쉽도록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가 뉴욕이다라는 걸 뉴욕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뉴욕에 관련된 뉴욕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그렇게 나오고. 거래를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서 그 말은 곧 거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로네요. 그럼 아니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뉴욕에 부동산 투자해도 좋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제가 거기 안 살고 있는데, 근데 뉴욕은 사실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곳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홍콩이나 런던 제외하고는 네, 정말 말도 안 돼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값이 뭐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비싼 도시 비싸지만 서울은 그 뉴욕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그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람이 하도 세니까 아예 유리창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에다 그냥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유리창이 딱 하나 있는 정말 발뻗을 자리밖에 없는 원룸이 1999년에 제가 뉴욕에 이사 갔을 때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면 $1,300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네, 150에서 그때는 이제 또 IMF 때였기 때문에 네. 거의 한 250 가까이 됐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우리 대학 때 막 방 보러 다니면 그때 기억나냐? 말도 안 되는 집이 그 200만 원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지금 400일걸? 한 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 있고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한국 분들이 뉴욕 가서 가장 충격받는 게 지하철 타면 야 이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왜 막 녹물 막 줄줄 흐르고 막 쥐 왔다 갔다 하고 막 비 오면 그냥 빗물이 그냥 누리끼리하게 그냥 쏟아지거든요 그냥.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인테리어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철근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좀 생각했던 건 이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 근데도 왜 오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중교통도 좋고 뭔가 깔끔하고 도시가 살기 좋고 뭐 이래야지 올 것 같은데 교통 정말 불편하고
주차장은 그냥 거의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도 정말 전기도 굉장히 자주 나가요. 그냥 타고 있는데 갑자기 피웅 하면서 그냥 서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놀라운데요? 예, 어쨌든 이게 지하철이 하도 오래됐는데 워낙 하루에 그걸 타고 일하러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지시켜놓고 작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뉴욕으로 올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야 맞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을 갖다가 이제 책을 통해서 좀 탐구해보는 그런 목적으로도 또 이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처럼 뉴욕을 아예 못 가본 사람도 있고, 가본 분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가본 분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뉴요커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여행으로서 가는 곳 말고 좀 작가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가볼 만한 장소,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저는 일단 그 차이나타운 바로 위쪽에 차이나타운 바로 위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그 테너먼트 건물이 쫙 줄지어 있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 그쪽 길거리를 좀 탐방하면 재밌어요. 예, 일단 건축물이 막 삐딱삐딱하고 좀 막 무너지기 직전처럼 생긴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옛날에 이제 그 이민자 동네였던 곳에 지금은 굉장히 좀 힙한 샵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구조가도 좀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동네를 사람들이 좀 낭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뉴욕의 독특한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의 상징인데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일부러 거기에 집을 빌리고 예, 거기서 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음식을 비싸게 사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좀 이 뉴욕의 독특한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각자 다양한데 네. 부자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다 스타일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 근데 뉴욕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뉴욕의 어떤 동네에 사냐, 뭐 첼시 부자랑 파크 애비뉴 부자랑 로어 이스트 사이드 부자랑 뭐 어퍼 이스트 사이드 부자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정치적 사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탐방을 하는 것이 전 뉴욕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뭘 입고 어떤 멋을 내고 살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뉴욕 갔다 와서 내가 뉴욕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랑 맞는 동네에 안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나와 맞는 동네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그게 있어요. 뉴욕을 라이프 스타일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보면. 그래서 약간 풍자 만화로 이 동네는 어떤 사람이 산다 막 이런 거 그려놓은 만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딱 참고하면은 이쪽은 약간 아티스트 동네, 이쪽은 힙스터 동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면 훨씬 재밌죠.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물레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예. 전에 그런 이제 공장들이 있다가 이제 그런 싼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가서 오히려 지금 힙한 동네가 된 것처럼 네. 그런 동네들이 이제 뉴욕에도 있는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걸 멋있어 하니까 약간 이렇게 보헤미안한 삶을 멋있어 하다 보니까 뉴요커들이 이렇게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예술가들이 들어서 살면 거기에 이제 막 은행가 이런 사람들이 막 비싸게 집값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이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대체로 어떤 동네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월세를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거기는 부자들이 자기네가 들어가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그냥 올라버려요. 그러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이제 더 외곽으로 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뉴욕이 굉장히 좀 많이 우리나라보다 좀 일찍 경험했죠. 그렇군요. 뉴욕에 대해서 지금 좀 하나하나 구석구석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책을 이제 미리 제가 열심히 다 읽었는데 책을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말이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엄청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쉬는 것도 아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또 요즘에는 SNS나 이런 톡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일과 휴식이 구별되지 않는 직장인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업무 환경과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조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왜냐면 주변의 기대치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거니까 비즈니스 컬처는. 제가 그냥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어떤 방송 PD 분을 소개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 출연하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두면 좋겠다.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막 길게 썼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누군데 이런 일 하고 있고 뭐 미국의 대형 방송국에 계시는 PD분이라 그래서 만나 뵙고 뭐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보내면 막 이제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면 이제 한국에서 답변이 오면 상투적으로 뭐 소개해 주신 분 그분 참 좋은 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만나서 반갑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줄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딱 한 줄이 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리얼한, 제가 책 제목이 리얼하다잖아요. 되게 네. 리얼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좀 다큐 제작에 욕심이 있어서 미국의 이제 대형 방송국에서 일하는 PD님한테 좀 인사이트를 받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한 줄짜리 이메일을 보냈어요. Lunch or happy hour. 이게 뭐냐면 이제 점심을 먹을래? 아니면 해피아워는 이제 저녁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5시에서 7시까지 칵테일을 반값에 파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뉴욕에 살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라고 했더니 뉴욕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시간을 낭비할 줄도 모르면 런치나 해피아워에 만나자 그런대요. 왜냐면 해피아워는 7시에 끝나고 런치는 1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1시간 이상은 낭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해피아워에서 만나자. 왜냐면 제가 뭐 포멀하게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잔 하면 좀 그래도 편하게. 편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해피아워 하자 그랬더니 또 한 줄로 답변이 왔어요. One beer. 한 병? 맥주 하나. 딱.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물어봐요. How can I help you?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더니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러더니 맥주를 보면서 내가 말 듣는면서 이렇게 맥주를 쭉 마셔요. 쭉 마시고 딱 내려놨더니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때는 점심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딱 맥주를 가리키면서 That was one beer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15분? 맥주를 주문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형은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뉴욕 직장인 치고 굉장히 많이 소개해준 사람 얼굴을 봐서 많이 배려를 해준 거래요. 왜냐면 이제 뉴욕에서는 뭐냐면은 이메일 2-3줄만 가지고 계약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예. 그리고 그 만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갖다 굳이 만나서 하는 거는 이제 상대편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상대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뉴욕에서는 가장 무례한 일이라는 거죠. 약간 그럼 그분께서는 조금 불쾌하신 건가요? 불쾌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별 할 말이 없구나. 맞아 들어보니까 뭐 그냥 기분 나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별 할 말 없고 그냥 뭐 얼굴 보자고 만났는데 얼굴 봤잖아. 이제 난 딴 일 하러 가야 된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 악의도 없고 아무 악의도 없고 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표정도 편하셨고 그냥 얼굴 한번 눈도장 한번 찍으러 온 거구나. 눈도장 찍었다 됐다 오케이 바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겪고 나가지고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제가 이제 경영대 다녔으니까 교수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프로포절이 이메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아니면 제 사업하는 친구들 일하는 거 보면 이메일이 와요. 그럼 전화로 이렇게 한두 마디 해요. 어쩔 때는 꽤 중요한 일인데도 한 5분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변호사가 전화할 겁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세세한 니고시에이션 어차피 그리고 팩트 체크하고 이건 어차피 변호사가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1분 더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일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끊는다는 거죠. 되게 효율적이네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아주 절약하고 좀 그 불필요하다 싶게 생각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좀 어떻게 쉬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저기가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소죠. 이제 뉴욕이 다른 도시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심 가운데가 공원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심 한가운데가 공원 지정이 돼 있어서 저렇게 엄청난 그 도시 숲 하나가 이렇게 100년째 저기 그냥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 이 센트럴파크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센트럴파크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갖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라고 오른쪽을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그래요. 그죠? 그 북서죠 말 그대로. 네네. 어퍼 이스트랑 어퍼 웨스트가 일단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좀 재밌어요. 아마 그 미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십 걸스 보시면 그게 어퍼 이스트 사이드 문화예요. 주로 기업 임원들이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같은 분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좀 학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고 막 사교육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높고 이런 동네고 어퍼 웨스트 사이드도 수익이 높은 동네인데 이쪽은 약간 지식 전문직 분들이 많아요. 뭐 건축가라든지 뭐 이 디자이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사세요. 뭐 기자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정치 성향도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퍼 웨스트가 왼쪽에 있고 어퍼 이스트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딱 그대로 어퍼 이스트는 주로 공화당을 찍고 어퍼 이스트는 주로 공화당을 찍고 어퍼 웨스트는 주로 민주당 찍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재밌게 두 약간 대립된 엘리트 사회가 공항 하나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침 6시에서 한 8시 사이에 이제 뉴욕 사람들이 그 양쪽에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오면은 다 눈곱도 안 떼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신고 리트리버 한 마리 그냥 데리고 그냥 걸으러 오거든요. 산책 온 건가요? 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리트리버 쓰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 뉴욕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한테 그 뉴욕 사람들은 정말 쉴 때는 안 꾸민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이제 뉴욕 사람들이 다운타임이라고 부른대요. 왜냐면 하도 업돼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계속 업돼 있으면은 그 공황장애 올 수도 있고 정말 한계까지 가면은 번아웃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쉬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업이 돼 있는 만큼 다운도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워낙 돼 있기 때문에 다운 뗄 때는 팍 다운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눈곱도 안 떼고 말 그대로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머리 이렇게 떡진 상태로 그냥 리트리버 이렇게 한마디 리트리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리트리버가 힐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리트리버 한마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냥 이렇게 문화 섹션 이렇게 읽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완전 다운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확실히 좀 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은 확실히 업이고 다운은 확실히 다운이고 이게 저는 이제 뉴욕에 말하자면 하이 퍼포먼스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 프로페셔널 집단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 가장 큰 노하우가 업타임에는 정말 하이퍼예요. 정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말 빠르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빠른 편이십니다. 아마 제가 지금 뉴욕에서 습관된 거의 말투에 일부러 한 3분의 1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느리게요? 예. 그럼 엄청 빠르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뉴욕 말투를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CNBC라고 하는 미국 뉴스 있죠. 네네. 경제 뉴스. 그게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뉴욕 빠르기예요. 그게 뉴욕 말투 빠르기거든요. 상상만 해도 엄청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업돼 있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일에 치여서 정말 업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런 다운타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V앱을 통해서 리얼하다의 저자 조승현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마 어머님들도 이런 이야기
좀 작가님의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께서 작가님 강연을 다녀오셨다고.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뉴요커의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뉴욕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시크하다와 리얼하다의 차이는 뭐냐면요. 책으로 봤을 때 시크하다는 약간 판타지예요. 한국인들한테는.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예요. 시크하다는. 진짜 아예 먼 거예요. 예, 근데 리얼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현대 사회의 제일 좋은 점과 제일 나쁜 점이 둘 다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최고가 여기고 최하가 여기라면 뉴욕의 최하는 여기고 뉴욕의 최고는 여기예요. 그 밴드가 넓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기 성찰이 가능한 면에 있어선 파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사교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 패턴하고 제가 지금 딱 제 친구들이 애를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사교육이 좀 패턴이 달라요. 유영아 사교육이 굉장히 심해요. 유아 영아 시절? 예. 왜냐면 이 뉴욕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서바이버 집안들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전쟁 난 나라에서 또는 뭐 종교 탄압 같은 거 피해서 증기선 타고 넘어와서 테너먼트에 살면서 장사해가지고 올라온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서바이벌 스킬이에요. 살아남는 법.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자기 부모님이 이제 성공한 과정을 봤을 때 대체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를 보면 그 살아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량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 그렇게 사교육을.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어릴 때도 막 조기교육이다 이런 거 시키지만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뉴욕 친구들 중에서 이제 중학교 넘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네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은 워낙 다양한 과정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공했다는 말을 자꾸 하냐면 맨하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하탄은 워낙 집값이 비싸서 어쨌든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을 하는 곳은 맨하탄이 아니라 퀸즈나 브루클린이나 뭐 브롱스 같은 동네니까 일단 다리를 건너서 맨하탄이라는 섬에 입성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부모나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신화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맨하탄에 입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했단 말이에요. 각기 다 다른 과정으로. 뭐 장사를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정치계 입문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재즈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브롱스 재즈 클럽에 있다가 스카웃돼서 할렘으로 갔다가 스카웃 돼가지고 뭐 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존 투쟁의 전반을 봤을 때 학벌로 성공을 하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랑 같은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교육에 대한. 예. 저희는 그런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그런 압박이 조금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또 부모님들께서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 아까 말씀드린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옛날에 같은 동아리에 있던 그 가명 제프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그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대학에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랑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내가 경영자다 이미. 그렇죠. 예, 난 실적을 보여줬다. 내가 매출이 몇 밀리언 달러다. 근데 경영대에서 안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입시로만 집중이 안 되는, 물론 입시 교육도 있어요. 근데 입시로만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다는 걸 야전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집안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온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얼하다 읽으면서 사실 금방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읽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정말 개인의 스토리가 진한 곳이거든요. 지금 그죠? 말씀만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왔겠냐는 거예요. 일단 뉴요커라는 건 자기네 나라를 떠나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모든 게 태평하면 안 가죠. 그렇죠. 그죠? 왜 가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개성이 지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맨하탄에 뉴욕 다 합치면 약 1,0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1,000만 개의 스토리를 갖다 관통하는 테마가 뭐냐라는 거를 갖다가 잡아야 되잖아요. 뉴욕을 네. 책으로 묘사를 하려면.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파리라는 도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철학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 안에 그 사람을 프랑스 사람으로 바꿔놔요. 예,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민자인데도 인용을 하는 거 보면 몰리에르를 인용하고 데카르트를 인용해요. 근데 뉴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각자. 네. 그러니까 시크하다를 쓰는 것보다 리얼하다를 쓰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일단. 예, 공식적인 언어도 없고. 네. 그죠? 동네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그죠? 죄송합니다. 동네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인구의 반 정도가 뉴욕에서 태어나지 않은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책 한 권으로 묘사할 거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읽을 때는 굉장히 잘 읽혔는데,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한 테마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과 예절의 얘기를 하자면,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의가 없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예절 중에 하나는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잖아요. 맞아요. 한중일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뭐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네. 뉴욕이 그래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렇네요. 이해하면 굉장히 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실용적으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진 거죠. 왜냐면은 그런 상징적인 거.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배운 사람, 저 사람 못 배운 사람. 왜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네. 예, 뉴욕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800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도시라고 하거든요. 네.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뉴욕에서만 뉴욕에 통계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약 800개래요. 그럼 800개의 언어라는 거는 800개 이상의 문화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죠? 왜냐면 프랑스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나라에서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800개 이상의 문화권이 모여있는 나라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사람들이 왜 상징적인 계급에 신경을 안 쓰냐 그러면 상징적인 계급도 한 문화권 안에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양반과 선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양반 같아요. 하지만 뉴욕 가면은 그 제스처, 그 표정, 그 말투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탑 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탑 학교.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 대학? 모르잖아요. 네, 그죠?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뉴욕이라는 도시가 뭔가 딱히 오픈 마인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느 데 나왔어 몰라요. 내가 어떤 계급이야 몰라요. 내가 무슨 집안 출신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만 남냐 하면은 그럼 너가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리얼함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이제 획일적인 잣대가 없이 이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작가님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함께 해보다 보니까 말씀도 워낙 잘하시는데 목소리까지 너무 좋으셔서 되게 빠져들면서 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예. 이게 쉰 거라고요? 제가 원래 이게 되게 업톤이거든요, 목소리가. 네. 예, 근데 지금 목이 쉬어 있어가지고 좀 깔아봤습니다. 네. 오히려 듣기에는 더욱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혹시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잠깐 맛보기로 소개해 주시기 위해 낭독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이제
페이지를 꼽아주셔서 낭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머릿말이거든요. 아, 예, 네.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뉴욕 얘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뉴욕은 먼 나라에 있는, 그죠? 뭐 영화 속에 있는 도시지. 나는 갈 일도 없고, 뉴욕의 얘기는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그럴 생각을 수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왜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쓴 그 문단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역사가 짧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뉴욕은 현대 도시 문명의 원류다. 가정집에 전기 컨센트가 설치되어 가전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곳, 길거리에 전기 가로등이 처음 세워진 곳이 뉴욕이다. 상류층만 즐기던 문화가 대중의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바뀐 것도 뉴욕의 브로드웨이다. 중산층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테크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곳도 뉴욕이고, 고속도로를 뚫고 대도시 인근의 위성도시를 만들어 오늘날 수많은 직장인들이 교통체증을 견디며 긴 시간을 출퇴근하는 현상도 뉴욕이 발명한 생활상이다. 결혼 대신 타인의 구속 없이 연애만 하는 젊은이들이 싱글 라이프도 뉴욕에서 처음 실험됐으며, 백화점의 쇼 윈도우를 보고 선택한 의류, 잡화 등의 브랜드로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시작한 것도 뉴요커가 처음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화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일종의 뉴요커며 뉴욕 문화의 후손이다. 21세기 대부분 도시화된 곳에서 사는 세계인의 공통 가치관인 성병, 성별, 인종,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도 이민자로 이루어진 뉴요커의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현대 21세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뉴욕을 동경하는 것은 자신의 현 생활상의 원류를 찾고 싶어하는 일종의 회귀 본능일 수도 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온다고 댓글 또 남겨주셨어요. 책 꼭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제 좀 쉰 티가 나죠. 이게 발음이 중간에 좀 씹히고. 네. 그래도 훌륭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V앱 통해서 리얼하다의 저자 조승현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사전에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치대가 없고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 개인적인 일로 빠진다든지 퇴근 시간이 되면 상사 눈치를 안 보고 퇴근한다든지요.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은, 저도 이제 직원들도 있고 한데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경영자의 몫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9시에서 6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9시에서 6시 안에 그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일을 잘 분배하는 건 경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서비스는 돈을 지불한 만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찍는데 카메라맨을 5시까지 고용을 했어요. 네. 근데 5시까지 내가 NG를 내가지고 일을 못 끝냈어요. 그럼 1시간 돈을 더 줘야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출퇴근 시간이 9시에서 6시간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고용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6시까지 그 사람이 일을 못 끝냈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을 썼거나, 아니면은 내가 업무 분담이나 업무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 일을 누가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약 관계지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사회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완벽하게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상품이랑 똑같이 보는 거고, 내가 회사와 계약한 거는 출근 시간에서 퇴근 시간까지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퇴근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노동력은 안 샀잖아요. 네. 그럼 추가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일을 알아서 하시든지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사실 시장 논리에 너무나도
적합한 거라서 이것이 왜 딱히 충격적인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경제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저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네, 들어보니까 저도 아니 너무 맞는 말인데 어느새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런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욱더 독자분들이 팬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 뭐 작가님 팬이 같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이제 가끔씩 이제 촬영 스텝이나 이런 걸 고용을 하잖아요.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이제 5시까지 있는다 그러면 5시까지 끝나게 만드는 거는 내 일이죠. 내가 매니저니까. 네. 그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요. 우리나라보다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많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 규제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적고, 아무래도 약간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음식점을 차린다든지 뭔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든지 이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보다 높다고 봐요. 네. 하지만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면 우리나라랑 상황이 썩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그 학비 인플레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은 거의 한 학기에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학기예요? 지금 같으면 유학을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싸요, 뉴욕 학비가. 근데 이제 왜 이거에 가능하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 이걸 부채로 떠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한 2억 5천에서 3억의 부채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부모님이 내줄 수 없는 것은. 그럼 이제 옛날에는 대학이 좀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때는 이제 좀 빚을 몇백만 원 정도 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출발선이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줬고 한 명은 3억 빚을 지고 시작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게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그 이념에 너무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무슨 그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냐면 대학 웹사이트에 대학의 가성비를 무조건 공개하라는 약간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학비는 얼마고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평생 얼마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샐러리 차이가 얼마고 해서 ROI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라, 다른 투자 상품처럼. 이라는 얘기가 심지어는 정치계에서 거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대학을 미국에서 나와서 취직을 해가지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죠, 지금은.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럼 어떤 분야로 좀 개발해서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다르게. 그에 비해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플러머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배관 설비를 해주는 분이라든지 엘렉트릭션, 집에 이렇게 전기 나가면 고쳐주는 분, 아니면 이렇게 집에 그 요즘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집에 이거 솔라 패널 태양광 전지 설치해서 이런 분들 같은 이렇게 공부를 아예 대학을 안 나오시고 좀 떠오르는 사업 쪽에서 노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삶의 환경이 훨씬 좋아요, 대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근데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학자금, 그러니까 학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급 사다리는 거의 지금 거의 그 집이 부자가 아니면 좀 거의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것이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네, 그렇군요. 또 다음 질문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 이야기 담은 시크하다, 또 이번엔 뉴요커들의 리얼하다. 혹시 다음 책도 예정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막 이게 지금 좀 탈고한 다음에 급하게 바로 나왔거든요. 제가 좀 늦장을 부리다가, 우리 편집하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좀 늦장을 부리다가 탈고하고 이제 거의 막 엄청 막 밤샘 작업 막 편집해가지고 막 좀 힘들게 나온 책이라서 조금만 쉬고 이제 다음 책 구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또 책도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게 딱 보자마자 아, 다음 시리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 책도 시카드랑 좀 맞췄어요. 네, 나오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예정에 있으신 건 아니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 책 작가님께서는 한마디로 꼽은 키워드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은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책에서 묘사하고 싶은 뉴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8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도시의 이야기. 아, 네. 아까 800개 언어 말씀해 주셨는데 800개 언어라는 건 그 이상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뉴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작가님, 이렇게 정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독자들의 질문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머, 뉴욕에 계셨을 때 뭐가 가장 맛있으셨어요? 라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뉴욕은 뭐가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나라 음식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게 멋있는 거죠. 800개의 언어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음식도 그만큼 종류가 많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태국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태국 음식점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태국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창마이 음식점 따로 있고 뭐 이산 산악지대 음식 따로 있고 방콕 음식 따로 있고 뭐 아유타야 음식 따로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2번 이상 먹는 걸 굉장히 뉴욕에 한 1, 2년 살고 나면은 기이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밥이랑 김치를 맨날 먹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저도 한 2년 산 다음에 저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코리아타운 갈래? 친구가 그랬는데 나 어제 한국 음식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같은 나라 음식을 또 먹냐. 그러니까 그게 좀 뉴욕의 가장 놀라운 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뉴욕이 좀 재밌는 게, 다 이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레시피를 가지고 오는데, 재료가 다르잖아요, 미국에 오면. 네. 그래서 약간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그 그리스 식당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 퀸즈에 있는 그리스 식당 좋아하는 데가 있었는데, 전 그게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그리스 식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리스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내가 먹은 그리스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2%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리스 가면 그리스 음식은 100% 맛있는데, 중국 음식은 정말 10%밖에 맛이 없잖아요. 네. 근데 뉴욕은 다 80% 맛있어요.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뉴욕에 가서 그리스 음식을 먹는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저는 이제 와닿거든요. 뉴욕 음식이란 건 없거든요. 그렇죠. 뉴욕, 다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뉴욕 음식이란 건 없고, 단지 이민자들이 뉴욕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 구매 가능한 식재료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있죠. 네. 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가님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인문학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인문학은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왕년에 이게 가장 가까운 인문학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뭐 가장 처음 역사를 접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키우셨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그 자기 전에 그 일사후퇴했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6.25 때 네. 그 한국전쟁 때 상황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인문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산 증인한테 직접 듣는 역사.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학과목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을 읽어야, 뭐 플라톤을 읽어야 인문학이다 이게 아니고, 플라톤도 그냥 옛날에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한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세상을 살아온 스토리가 다르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저는 작가님께서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닿는 말씀 해주실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리얼하다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인문학이냐 그러면 이건 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개 이상의 스토리가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뉴욕의 어느 시점에 가서 몇 년을 어디서 살았고 거기서 뭘 했느냐에 따라서 뉴욕 얘기를 다 다르게 쓸 거라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그런데요. 예. 안 그러면 백과사전을 읽으면 되죠. 그죠? 인터넷 들어가지고 그 백과사전을 읽는 게 가장 최신 학술로 업데이트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짧은 정보를 읽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인문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냐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 바이애스 자체가 재밌는 거거든요. 그 선입견 자체가.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봤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면 똑같은 걸 봐도 나랑 어떤 다른 생각이 나나. 이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꼭 굉장히 어려운 글로 굉장히 유명한 옛날 외국 분들이 쓴 책만 인문학이다라는 생각만 안 하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쉬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1시간 동안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뭐 또 신나게 내 자랑 하다 보니까, 내 책 자랑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전혀 못 느꼈어요. 이렇게 좀 목이 안 좋으신지 잘 못 느껴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자분들께 할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를 제가 쓰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진 누가 잘 찍었나 볼 때 하나 사진 보면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잘 티가 안 나다가 어떤 다른 사람 사진 옆에 딱 보면은 이게 더 잘 찍었네 이렇게 좀 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뉴요커들의 이야기를 쓴 것은 물론 뉴욕에 여행 갈 때 또는 뉴욕에 관련된 영화를 볼 때 더 잘 이해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자. 우리 한국인으로서 2019년이죠. 내년 20년이고 2019년, 20년을 사는 한국인의 삶을 돌아보자는 의미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지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한 문장이나 한 단락만 여러분이 찾아내신다면은 저는 작가로서 너무나 보람있고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가님 책에 보면요. 한 도시의 매력은 화려한 랜드마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독자로서 보기에 저처럼 뉴욕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가보셨던 분들도 뉴요커에 대한 이야기 느껴보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서 행복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생생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하다의 조승현 작가님과 함께하는 웨이북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